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3 역사 총정리로 돌아왔고요. 이번 시간에 만나볼 단어는 바로 사단원입니다. 중학교 역사2의 사단원은 조선 전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조선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 4-1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조선의 건국입니다. 조선 건국은 고려 말 이성계의 위야도 회군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위야도 회군이란 이성계가 왕명을 어기고 위야도에서 회군의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 시기 고려의 우왕은 명의 천령 이북당 요구에 대항해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령했는데요. 이성계가 이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야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국가재정의 확보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전법을 실시했는데요. 이러한 과전법은 권문세족들의 대토지를 혁파해 재분배한 걸 말하고요. 경기도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움직임에 반대한 세력도 있었죠.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인데요. 당시 온건파의 수장이었던 정몽주는 결국 죽임을 당했고요. 이성계와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기고 유교적 이념에 따라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한양 건설의 중심에는 정도전이란 인물이 있는데요. 정도전은 대표적인 혁명파 신진사대부로 조선 건국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사실 조선은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세워진 조선의 통치 이념은 유교고요.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른 민본사상과 왕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건국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위야도 회군, 과전법 실시, 온건파 신진사대부 제거, 조선 건국, 한양천도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는 조선 전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태종입니다. 중요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로 조선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자신과 뜻이 다른 정도전을 죽이고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태종하면 강력한 왕권 수립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왕권 강화를 위해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혁파하고 왕이 직접 육조의 명령을 내리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호패법을 실시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건국 초 왕권을 탄탄하게 다진 태종 이후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중요합니다. 세종은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했고요. 경연과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신하들과 함께 조화로운 정치를 펼쳤습니다. 또 집현전을 설치해 훈민정음을 비롯한 많은 편찬 사업을 주도했는데요. 이러한 세종대왕 시기는 단연 조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왕은 세조인데요. 세조는 계유정난을 통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고요. 왕권 강화를 위해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됐는데요.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고 경연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국대전을 완성해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는데요. 이러한 경국대전은 육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교에 입각한 통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조선의 통치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육조체제로 왕 밑에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가 있고 그 밑으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통치기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왕권 강화기구로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반역죄인을 다루는 의금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 견제기구로는 관리를 감찰하는 사원부와 간쟁기구인 사관원, 왕의 정책연구와 자문 담당을 하는 홍문관이 있고요. 이 세 가지 기구를 합쳐 3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선의 3사는 일종의 언론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밖에도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과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지금의 서울시청인 한성부까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지방행정제도인데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해 중앙의 통제력을 높였습니다.
이 수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또인데요. 지방에는 이 수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을 담당한 향리가 있었고요. 이러한 향리들은 고려 때에 비해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또 지방에는 향촌 자치기구인 유양소도 있었는데요.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면서 향촌 사회의 유교 질서를 보급했습니다. 이 유양소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조선의 군사제도인데요. 조선의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군역 대상자였고요. 이들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 군역의 의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중 중앙군은 5위로 궁궐과 한양을 수비했고요. 지방군은 각 도에서 병영과 수영을 설치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했습니다. 또 군사조직과 함께 교통통신시설도 정비했는데요. 봉수제라고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 때 봉수대에서 연기나 불을 피웠고요.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해 전국 각지에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조선에서 관리가 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고요. 이러한 과거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문과는 문관을 뽑는 시험으로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했고요. 소과와 대과를 거쳐야 문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과는 무관을 뽑는 시험으로 양반뿐 아니라 상인들도 많이 응시했고요. 기술관을 뽑는 잡과에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습니다. 한편 과거 외에도 음서나 청거가 남아있긴 했는데요. 음서로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였는데요. 이러한 조선에서는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상 교육은 대부분 양반자제들만 받았고요. 어렸을 때 서당을 거쳐 사부학당이나 향교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속과를 통해 성균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유학의 진심이었던 조선.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의 외교 관계는 어땠을까요? 조선 전기의 외교에서는 4대 교린을 기억해 주세요.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태종 때부터 명에 사대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믹스한 교린 정책은 여진과 일본에 적용했는데요. 이 중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사군 육진 개척이 있고요. 이는 모두 세종 때 이루어졌으며 사군은 최윤덕이,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국경지대에 무역소 설치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강경책으로는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이 있는데요. 이 또한 세종 때입니다. 또 회유책으로는 삼포계양이 있고요. 이러한 삼포에는 부삼포, 연포, 제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4-1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4-2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조선의 정치 세력은 크게 훈구와 사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훈구란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공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구에 맞섰던 세력이 바로 사림인데요. 이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낙향한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지방에서 향촌 사회를 다스리고 도덕적 의리를 추구하는 왕도 정치를 지향했는데요. 성종 때부터 언론기관인 3사를 중심으로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림들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기존의 훈구 세력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니 훈구 입장에서는 사림들이 꼴도 보기 싫었겠죠? 이에 사림을 탄압하는 사화가 4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이 중 무호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훈구 세력이 사림을 제거하기 위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걸고 넘어진 건데요. 이에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들이 대거 숙청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요. 이는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윤 씨의 죽음이 발단이 됐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후 10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고 이에 눈이 뒤집혀 관련자들을 모조리 죽여댔는데요. 정말 극악무도한 방법을 동원해 이때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계기로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폐위됐고요. 중종이 새롭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종이 등용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발단이 되어 기묘사화가 일어났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기묘사화의 발단이었던 조광조의 개혁정치에는 현량과 실시와 소격서 폐지, 그리고 위윤삭제가 있는데요. 특히 이 위윤삭제에 크게 반발한 훈구들은 조광조에게 역모라는 누명을 씌워 조광조와 사림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화인 일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고요. 이는 왕실과 외척들 간의 싸움으로 일어난 사화였습니다.
이렇게 살인들은 4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훈구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수가 너무 많아 살인은 결국 분열됐고요. 이에 붕당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살인이 분화된 가장 큰 이유는 이조전랑 때문이었는데요. 이조전랑이란 인사권과 관련이 있는 관직이었고요. 이 이조전랑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문제로 김효원파와 심의견파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김효원파가 동인이고요. 심의견파가 서인인데요. 이러한 동인과 서인은 학문적 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인들은 이왕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했고요. 서인들은 이이와 성문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인은 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고요. 북인들이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했지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며 북인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사림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16세기부터 조선의 주도 세력이 된 사림들의 성장 기반은 다름 아닌 서원과 향약인데요. 이 중 서원은 지방의 교육기관으로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면서 지방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한 곳이고요.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 안양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었고요. 명종 때 이왕의 권위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어 소수서원이란 현판을 받았습니다. 사액서원이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서원을 말하고요. 면세특권 등 여러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이후 사림들의 성장에 기반이 되어줌은 물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해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약. 이 향약 역시 사림의 성장에 기여했는데요. 향약이란 향촌의 자치규약으로 어려운 일을 서로 돕던 전통적 상부상조 풍습에 유교적 윤리를 더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향약은 조광조 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이왕과 이이가 적극적으로 향촌 사회에 확산시켰고요. 사림들이 백성들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향약을 확산시킨 이왕과 이이는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들이죠. 이 중 이왕은 예안향약을 만들었고요. 왕에게 성악 10도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이는 해주향약과 성악지묘를 남겼는데요. 이 성악십도랑 성악지묘가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지묘한 인간으로 외워두세요. 그럼 안 헷갈리겠죠? 자, 이렇게 4-2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4-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유교윤리의 보급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윤리 보급에 정말 진심이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는 먼저 국조의례의 편찬이 있습니다. 국조의례는 국가의 여러 의식들을 유교적 예법에 따라 규정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보다 유교윤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효자나 충신, 연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삼강행실도를 간행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제사의식인 종묘제례를 거행해 유교의 기본 이념인 효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조선의 유교윤리는 더욱 확산됐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유교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소학을 보급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주자가래를 보급해 일상생활에서의 유교적 예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자가래에는 관례와 혼례, 상례, 제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조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마을 단위로는 향약을 보급해 유교윤리와 예법을 더욱 강조했는데요. 이 향약은 앞서 소개해드렸었죠? 이렇게 조선사회의 유교윤리가 확산되며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조선은 보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격한 폐쇄적 신분사회로 변화했습니다. 한편 조선 전기는 민족문화가 발달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민족문화의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 문자고요. 총 28자의 표현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으로 지은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용비어천가고요. 세종은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훈민정음의 반포 이후 국문학이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다양한 편찬 사업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조선 전기에는 국가주도의 편찬 사업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국대전의 편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이었죠. 이 밖에도 역사서에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통감이 있고요.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도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와 지리서에는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기억해주세요.
이는 현존하는 동양의 가장 오래된 지도고요. 상당히 중국 중심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선의 자주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 때는 전국 지도인 팔도도, 성종 때는 지방 통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동국여지 승람을 편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인데요. 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히 천문학을 중시했습니다. 이 중 태조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수정해 만들었고요. 일종의 천체관측기구인 간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 칠정산이라는 역법서가 편찬됐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칠정산은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고해서 만든 달력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도 세종 때는 장영실을 등용해 물시계인 자경로와 해시계인 앙부일고, 강우량 측정을 위한 츠고기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는 모두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세종은 농사직서를 편찬했고, 이러한 농사직설에는 보다 구체적인 농업기술 방법이 담겨 있어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은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적은 향약집성방을 편찬했고요. 당시의 의학을 집대성한 의방유치 역시 편찬했습니다. 이 세종이 왜 대왕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한편 조선은 활자 인쇄술도 발달했는데요. 태종 때는 개미자를, 세종 때는 경자자와 갑인자, 그리고 병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활자 인쇄술의 발달은 조선의 편찬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겠죠? 다음은 조선 전기의 예술입니다. 조선 전기는 확실히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고요. 정치 주도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15세기와 16세기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자기에서는 15세기엔 소박하고 개성 넘치는 분청사기가 발달했고요. 16세기엔 선비들의 고결함을 강조한 백자가 유행했습니다. 또 그림에서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대표적인데요. 안평대군의 꿈을 묘사한 이 그림은 실제 자연을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이건 고사관수도라고 강희안의 작품인데요. 이 역시 실제 자연을 그린 건 아닙니다. 약간 무릉도원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4-4,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일어난 전쟁인데요.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국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조선은 오랜 기간 큰 전쟁이 없었기에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전쟁 초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먼저 부산진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됐고요. 신립장군이 지키던 충주성까지 무너지더니 급기야 20일 만에 수도인 한성을 뺏겼습니다. 이에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부랴부랴 의주로 피난을 가며 명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전쟁 초 왜군에 정신없이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겠죠? 드디어 임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등판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남해안에서의 23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 전술이 유명하죠? 이렇게 이순신과 수군은 서남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냈으며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도 의병들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경상도의 곽재우, 전라도의 고경명, 충청도의 조원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했고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의 승려들도 승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지원군으로 결성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고요. 행주산성에서는 권율의 행주대첩이, 진주에서는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승리를 거두며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명과 휴전협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무려 3년간 지속됐고요. 그 사이 조선은 훈련도감을 창설하는 등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597년 일본은 벼랑간 휴전협정을 깨고 다시 조선을 공격해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이순신의 눈부신 활약으로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승기는 완전히 조선에 넘어왔고요.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병사로 죽고 나자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철수하는 일본군을 이순신은 다시 노량해전에서 격파했고요. 이를 끝으로 7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이러한 임진왜란은 정말 힘든 전쟁이었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전국 각지에서 싸워준 의병들의 노력,
화포와 같은 우수한 화약 무기와 명예 지원 등으로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고요.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국가재정 역시 약화됐습니다. 또 불국사와 경복궁, 사고와 같은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이 불타고 소실됐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유출됐고 도자기공과 유학자를 비롯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엔 임진왜란 이후 정권이 교체되어 에도막부가 들어섰고요.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들과 학자들로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일본의 에도막부는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했는데요. 일본의 지속적인 요청에 결국 조선은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한편 명은 조선에 한 무리한 군사 지원으로 국력이 약해졌고요. 만주에서는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워 명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전쟁 후 복구 사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토지개간을 장려하고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했으며 부서진 성곽을 수리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었고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허준을 시켜 선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하고 보급했습니다. 한편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는데요. 북방의 새로운 강자 후금이 명을 압박하자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했고 이에 의리상 군대를 파견하긴 했지만 강옥립을 시켜 후금에 적당히 항복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후금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성리학과 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인들에게는 큰 반발을 샀고요. 결국 서인들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러한 인조반정의 명분은 바로 폐륜이었는데요. 광해군이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영창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자 서인들이 이를 구실로 인조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서인과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쳐 후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때마침 인조반정에 가담했지만 이등공신으로 밀려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괄이 난을 일으켰고 그들 중 일부가 후금의 인조반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후금은 이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인데요. 이러한 후금의 침략에 조선의 의병과 관군들은 처절하게 항쟁했고 이에 후금은 조선과 형제관계로 화해를 맺고 일단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후금은 이 형제관계에 만족하지 못했고요. 결국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청과의 화해를 받아들이자는 주화론과 청과의 화해를 결사반대한 주전론이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화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최명길이었고요. 주전론을 주장한 건 윤집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주화론과 주전론의 대립에서 조선은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고 청과의 화해를 반대한 주전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 태도에 화가 난 청태종이 결국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니 이것이 바로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청은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와 한양을 점령했고요.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청의 강력한 공세에 결국 삼전도에서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어 사대하기로 약속했고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며 동아시아의 청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왕이 된 효종은 청에게 복수하자는 북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효종이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인데요. 원래 세자였던 소현세자가 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다 갑작스레 사망한 후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고요. 이후 청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며 송시열, 이완 등과 함께 북벌운동을 추진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벌운동은 효종이 세상을 떠나며 실패했고요. 이후 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란과 호란은 조선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요. 과연 조선 후기의 모습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5단원에서 만나볼게요. 오늘은 중3 역사 4단원 전체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이 영상 시험 보기 전까지 틈틈이 틀어두고 자주 들으시면 자동 암기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